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가 쌀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인문이론 종강이에요. 우리가 전세권 볼 차례죠. 교재 보시면 교재 48쪽입니다. 8쪽에 전세권 303조를 보시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다. 용익물권의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단을 보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선 변제권은 이건 용익물권의 성질이 아니라 소위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독특하게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기능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첫 시간에 우선 변제에 대한 개념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경매시를 전제로 하고 경매시에 다른 채권자보다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 변제라고 해서 경매시에 돈을 제일 빨리 받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랑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고,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걔보다는 당연히 후순위로 받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봤었잖아요. 이런 거 뭐였었냐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근데 A라는 사람은 2월 1일 날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얘는 저당권 설정은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저당권 설정 안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일반 채권자예요. 자, 경매가 실행되면 5월 1일 날 저당 잡은 갑이랑 2월 1일 날 돈 빌려준 A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얘가 저당권자는 담보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두 번째로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뒤에 받겠지만 누구보다는 빠른 거야.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 그 뒤에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니까 우선 변제라는 건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거지 1등으로 받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용익물권이면서 경매 시에는 자기 전세금을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다. 담보적 기능이죠.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필수 요소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전세금.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하나 유의하실 점은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요소이냐 성립 요소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설정 계약과 등기, 전세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지 물건을 인도받아야만 유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 유의하실 점은 끝까지 인도를 안 해도 돼요. 나중에는 줘야 돼요. 나중에는 줘야 돼요. 만약에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한다. 그러니까 담보적 기능으로만 작동하고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건 전세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전세권은 용도에조차 사용 수익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물권 법정주의 공부할 때 그 강제라는 건 종류만 강제예요? 내용도 강제예요? 내용도. 근데 전세권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니까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막 쓰면 안 되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수익해야죠. 만약에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하면 소멸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시에 자기 전세금 1억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담보물권의 특징, 통유성이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 있냐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렇게 4가지가 담보물권의 속성이에요. 부종성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는데 이건 이제 운명을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갑이 을에게 뭘 받을 게 있는 거야? 1억 원의 채권. 그럼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이 채권을 변제해서 돈을 갚았어요.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럼 저당권만 남겠어요? 함께 소멸해요? 당연히 함께 소멸하죠. 채권 없는 저당권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걸 이제 무슨 성질이라고 하냐면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여러 번 얘기할 텐데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시라는 거예요? 변제시라는 거예요? 변제. 채권이 없어지면 등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갑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채권만 넘어가요? 저당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반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부수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운명을 함께하고 같이 따라다닌다는 얘기고요. 불가분성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행사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얘가 받을 돈이 1억인데 채무자가 9천만 원만 갚았어요. 1,000만 원 덜 받았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은 이 건물 10분의 1에만 남겠어요? 전부 행사요. 돈 다 받을 때까지는 다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슨 성질이냐면 불가분성이에요. 완전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권 전부 목적물에 남는다는 거고 사실 뭐 요 3가지 개념은 크게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운명을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돈 다 받을 때까지 다 행사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조금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 물상대위라는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왜 설정했겠어요? 을이 돈 안 갚으면 이 저당 부동산을 경매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저당 부동산이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되었어요. 재결 수용되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당 부동산이 수용되면 이 저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되면 거기 달려있는 제한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돼요. 그럼 얘는 이제 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죠. 소멸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수용되면 그냥 국가가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소유자에게 뭘 지급하냐면 보상금을 지급하겠죠. 똑같아요. 만약에 저당을 달았는데 이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면 저당권 어떻게 돼 있어요? 소멸. 물건이 없으면 물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화재보험에 들어있었다면 뭐가 나올까? 보험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보상금이나 보험금 같은 것이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발생하는 그 가치의 변형물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여기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변형물인 어디 가서 보상금에 가서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상대위입니다. 근데 이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행사하려면 이 을이 보상금을 받아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압류해야 돼. 압류. 그 압류는 왜 하냐면 을의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을이요 저당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존재할 수 있겠죠.
요걸 소위 이제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저당물 이외에 일반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필요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근데 저는 그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곳에 상가 건물도 있고 다른 곳에 땅도 있고요. 예금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코인도 있고요. 얘는 한번 실컷 들어봐야죠. 대빵 많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그 은행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은행은 저당 잡은 제 아파트는 놔두고 다른 부동산에서, 다른 재산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재산에서는 우선 변제가 안 돼. 이걸 소위 저당의 특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당 잡은 특정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보상금을 받아가 버리면 이 사람의 일반 재산에 섞여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 뭘 하라는 거야? 압류, 특정시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압류는 얘가 돈 받아간 후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받기 전에 해야 돼? 받기 전에. 우리 시험에 인도 후에라고 틀리긴 했어요. 전에 해야 되고요. 그럼 어차피 특정만 시키면 되니까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될까요?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특정될까요? 어차피 안 섞이면 되는 거예요? 압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꼭 저당권자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압류해도 이를 통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얘는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상대위는 왜 인정해 주냐면 원래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하면 뭘 받을 수 있다고 했냐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얘한테 우선 변제권이 원래 없으면 물상대위를 인정해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원래 우선 변제가 안 되는데 변형물 가서 우선 변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대위의 전제는 우선 변제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담보물권 바로 뒤에 유치권 볼 건데요.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우리가 지난주에 개념 얘기할 때 돈 안 주면 네 거 안 줘라고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유치, 인도 거절하는 거지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당연히 뭐도 안 될까? 물상대위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건물에 인도를 거절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유치권은 뭐 하는 거냐면 돈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넘겨줘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경매해봐야 저는 유치권자인 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화재가 나서 전소됐어요. 화재 보험금이 나왔대. 그럼 유치권자인 저는 그 보험금에 가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원래 우선 변제가 없으면 물상대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은 물상대위가 된다는 건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스치면 아파서 지금 이제 진통제 먹고 이 부상투혼. 네. 자, 지금 이 저당권이 그대로 만약에 존속하고 있다면 물상대위는 나올 수 없어요. 저당권이 그대로 있으면 얘는 뭐 하면 돼요?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을이요 병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저당 부동산을 팔면 저당권이 없어질까요? 달려 있을까? 달려 있겠지. 그러면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될까 안 될까? 을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매매대금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받을 매매대금을 압류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소유자만 바뀐 거지 저당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을이 돈 안 갚으면 그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는 거지 변형물에 가서 물상대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그럼 을이 병한테 임대차 했대. 저당 달린 건물을 임대차 했대. 저당권이 소멸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럼 얘가 얘한테 지급하는 차임에 대해서 물상대위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당권을 실행해야지 저당권이 남아있으면 물상대위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감소 소멸되면서 발생한 변형물에 행사하는 거지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면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얘도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세금이 소멸합니다. 전세금이 소멸했다. 그럼 전세권만 남을까요? 얘도 소멸할까?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성질이에요? 부종성. 자, 전세금 채권이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전세금만 가요? 전세권도 따라가요? 따라가죠. 이게 뭐예요? 수반성. 자, 요번 36회 때 어떤 질문이 출제가 됐냐면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확정적 분리양도가 가능한지를 물었어요. 얘가 존속하는데 얘만 분리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요. 전세금이 1억인데 이 건물주가 9천만 원밖에 안 줬대. 그러면 을은 이 건물 10분의 1에만 전세권 행사하여 전부 행사요. 전부 행사. 이게 바로 뭐예요? 불가분성. 불가분성. 근데 이 전세 목적물이 을의 잘못 없이 불났어요. 화재로 전소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 어떻게 돼요?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전세권도 소멸하겠죠. 근데 이게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왔대요. 그러면 을은 갑이 보험금을 받아가기 전에 보험금을 뭐 해야 돼요? 압류해서 1호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물상대위. 그래서 전세권도 담보적 기능을 띠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번 시험 문제 하나 볼까요? 36회 기출입니다. 요번 시험에 거의 뭐 예전에는 뭐 몇 년 할 때 괄호 이런 게 출제된 적은 있지만 그 일반적인 이런 괄호 문제는 최초로 출제된 형태예요. 뭐라고 됐냐면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서 뭘 행사하는 거야? 물상대위죠. 정답은 2번. 뭐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괄호 넣기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법적 성질 타물권이다. 제한물권은 전부 다 타물권이에요. 전부 다 타인 소유를 전제로 하는 거고 자기 건물에 자기의 저당권, 자기 건물에 자기 전세권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다 들어가죠. 부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대상이 뭐였어요? 전부 다 토지만 되지만 얘는 부동산, 토지 건물 다 되고 용익물권이니까 꼭 전부를 빌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빌려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용익물권이고 담보물권 성질로 네 가지가 좀 전에 보신 거예요. 저당권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전세권의 취득.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금이죠. 근데 이제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자주 나왔던 판례.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이면 1억 원을 직접 주는 거. 그게 이제 현실 수수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건물주에게 받을 돈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면 이 채권을 뭘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의하실 점, 인도는 전세권의 요소가 아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인도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 둘째 줄에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담보적 목적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사용하게 해줘야 돼요. 당장 인도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사용하게 인도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상권 봤었잖아요.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이상. 최단기 제한인데, 근데 전세권은 보시면요.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최장기 제한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까지만, 10년까지만 돼요. 자, 만약에 10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시킵니다. 자, 2항 보세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1년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얼마 이상은 해야 되냐면 1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조심하실 점, 첫 단어가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간 1년을 적용합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토지 전세권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했다면 1년으로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되는 거예요? 건물만. 토지는 안 되고. 자, 사망은 뭐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해도 10년 넘길 수 없고요. 사항을 보시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뭔 말이 많아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나가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가 별말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고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끝나가는데 별말 안 하면 소멸한다는 거야, 갱신된다는 거야. 갱신되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해서 갱신하는 게 아니라 갱신된다고 어디에 써 있는 거야? 법에. 그러니까 이런 갱신을 뭐라고 하냐면 법정갱신이라고 불러요. 자, 조심하실 점, 첫 단어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건 토지 전세권은 안 되고 뭐만 된다? 건물 전세권만 됩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인데 일단 최장기 10년이 있었어요. 아무리 길어도 10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거는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돼요. 토지 전세권에도 적용돼요. 이건 다 적용돼요. 이건 토지든 건물이든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하면 안 된다? 10년. 근데 최단기 1년,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하시라는 건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건물에만 적용돼요. 건물. 그래서 건물에만 적용되는 거 최단 기간 1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요 사이에 이 건물주가요, 나는 갱신 못 해줘요 라고 거절의 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그대로 소멸되는 거예요? 갱신된다는 거예요? 갱신됩니다. 근데 이 갱신된다는 건 약정을 한 게 아니라 312조 사항이라는 법률 규정으로 갱신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법정갱신. 주의하실 점.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건물에만 적용돼요. 그럼 건물에만 적용되는 게 두 개 나온 거예요? 최단 기간 1년이랑 법정갱신은 토지전세권이란 말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건물에만 인정된다. 자, 그러면 법정갱신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종전에 지금 했던 이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인정해?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법정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려요. 동일한 조건이지 기간은 동일하지 않아. 기간은 어떻게 된대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끝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소멸되냐면 이 통고가 도달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갑이 끝냅시다 라고 하면 도달되고 6개월. 을이 끝냅시다. 마찬가지요. 도달되고 6개월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이 법정갱신은 딱 두 군데 나와요. 딱 두 군데. 지금 하나 뭐가 나왔냐면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이랑 제일 비슷한 게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
우리가 흔히 보는 임대차. 임대차에 가면 법정갱신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구조는 유사한데 그러면 이제 임대차 가면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지 않고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임대인이지. 얘는 임차인이고. 근데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에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됩니다. 그럼 갱신되는 모습은 전 전세권이 아니라 전 임대차겠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어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냅시다라고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통고했다면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해요? 임차인. 전세권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얘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죠. 물권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물권이에요. 그럼 얘도 물론 소유자가 더 힘이 강하지만 전세권자도 물권자예요. 얘도 웬만큼 힘이 센 놈이죠. 그러니까 기간에 차등 없이 둘 다 몇 개월. 그렇죠. 소유자가 하든 전세권자가 하든 통고하고 6개월 지나면 소멸하는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확연한 약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6개월이고요. 임차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빼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존속기간과 관련되는 법정갱신의 내용이고, 물론 이제 주택이나 상가는 특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거니까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은 원칙을 보는 거야. 민법상 전세권과 임대차를 본 거고요. 자, 최장기 제한. 그 다음에 최단기 제한. 최단기는 주의하실 점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건물. 자,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별말 안 하면, 거절 통지 안 하면 전에 설정된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법정갱신이 됐어요. 변경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죠? 그 제목이 지금 뭐예요? 법정갱신. 갱신이 됐는데 법률 행위로 갱신된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갱신된 거예요? 법률. 우리 지난주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처분 시에. 조심하실 점은 대항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전세권 파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질문 중에서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됐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럼 법정갱신 가지고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 그렇죠? 언제 등기하면 된다고요? 처분 시에. 법정갱신의 경우에 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볼게요.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이번 시험에 이거 또 나왔어요.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당연히 뭘 빼줘야 돼? 전세금 빼주고 전세권자는 부동산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죠. 그건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냐면 동시에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권자인데 우리 건물주가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저는 먼저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동시행 관계죠. 너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세권자는 담보권자로서 경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 좀 뭘 볼 거냐면
경매 시에 전세권의 우선 변제와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을의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이 건물에 이 저당권이 실행됩니다.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밑에 있는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누가 더 빠르니까. 저당권이 더 빨라서 경매 시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럼 소멸한다는 얘기는 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물론 소멸하는데 배당, 우선 변제 받는 건 누가 제일 먼저 받고요?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게 아니라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는 받고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빠르게 들어왔어요. 자,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얘보다 빠르니까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그럼 존속한다는 건 경락인이 이 전세권을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나 존속은 아니고요. 경매가 실행되니까 이 전세권자가 이 건물 분위기 안 좋네. 나도 나갈 거야. 돈 줘. 라고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합니다. 그럼 법원에 배당 요구하면 1순위로 누가 받는 거야? 얘가 받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은 경매 시에 원칙은 존속하는데 배당 요구하면 돈 받고 1순위로 배당 받고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의하실 점. 이 전세권 뒤에 병이라는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요 전세권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니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존속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경매를 누가 신청했느냐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누가 제일 먼저 돈 받아야 돼요? 얘가 받아야죠. 그럼 얘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는 것.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이 갑저당권과 함께 그 밑에 것들은 다 같이 어떻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요건 개념 잘 이해하시고 얘가 신청을 해도 얘랑 얘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른 저당권부터 다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애가 가압류했고요. 무라는 애가 일부 전세권 설정했고 기라는 애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이 기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기가. 그럼 걔가 경매를 실행하면 어디부터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는 보시는 거 아닙니다. 얘가 경매를 신청해도 뭘 찾으셔야 돼요? 제일 빠른 저당권. 얘가 기준한단 말이에요. 얘가 소위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럼 얘가 기준하면 얘부터 싹 다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시에 용익적 권리, 예를 들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경매 시에 존속하려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보다 빨라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돼. 그렇죠.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더 빨라야 돼.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나중에 중개 실무에 가면 좀 더 여러 가지 보겠지만 민법에서는 뭘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일 빠른 뭐예요? 저당권. 제일 빠른 저당권이 보이면 그거부터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 가서 공부할 건데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야. 주택을 임차했어요. 그럼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 후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저당권자가 경매가 실행되면 요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해요.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면 존속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병이라는 애도 일부 임대차로 들어간 거야. 자, 근데 경매가 실행됩니다.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요 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고요. 얘는 존속하는 거죠.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 제일 빠른 저당권이니까 걔 밑에 있는 애는 소멸되는 것이고요. 걔 위에 있어야 존속한다라는 거야. 이게 처음에 잘 안 해두시면 시험 보고 요번에도 한 일주일 전에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사례였어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 전세권이 어떻게 되느냐? 소멸이죠. 질문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데 얘가 경매를 실행했는데 얘는 왜 안 죽고 살아남고 뭐 이런 거지 질문하는 거야. 얘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중요한 건 뭘 보시라고요? 말소 기준.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용익적 권리가 존속하려면 얘보다 위에 있어야만 존속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주택임대차 가면 이런 사례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 뭐가 제일 빠르다는 거야? 저당권. 그러면 지문으로 이제 나오겠죠? 지문으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대항 못합니다. 임차권 어떻게 되니까? 소멸하는 거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된다고 얘는?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저당권이 제일 빠르다라고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고 항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매 시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존속을 물어보면 말소 기준 권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경매 시에 용익적 권리의 존속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순위에 따른다. OX. 신청한 사람하고는 상관없고요. 말소 기준 권리와 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익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었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제 유치권과 저당권만 나옵니다. 뭐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봤고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법정 담보 물권이다. 그러니까 법정 담보라는 건 유치권은 설정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이런 것 저당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요? 계약으로 하는 거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다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권자요, 설정자요?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누가 소유자?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러면 설정자. 근데 유치권은 유치권자, 유치권 설정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설정 계약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설정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요건도 어디에 규정되어 있겠어요? 법에. 그게 320조입니다. 320조 1항을 보시면 타인, 그러니까 자기 거는 유치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들어가는데 요거는 합쳐서 그냥 목적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타인의 목적물을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유치권은 점유 안 하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점유한 자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이 항에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점유여야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아저씨 나 시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을이 시계를 수리했으면 수리비 채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갑이 나중에 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내가 돈은 나중에 드릴게. 일단 시계부터 돌려주세요 하면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인도 거절이죠. 수리비 안 주면 네 시계 못 줘 라고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이런 동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임대차해 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이 목적 부동산에 비용을 썼어요. 비용.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투여된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이 비용을 안 줘요. 그러면 비용 안 주면 당신 부동산 못 돌려줘라고 유치권 행사합니다. 또 갑이랑 을이 도급계약을 했어요. 도급계약은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도급계약이라는 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계약 있죠? 공사계약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급계약이에요. 그럼 공사를 맡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급인이라고 불러요. 도급인. 공사를 맡은 사람을 수급인, 받을 숫자 써서 수급인이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공사업자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수급인이에요. 그럼 공사업자가 갑의 건물에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공사대금을 안 주네? 그러면 을은 공사대금 안 주면 나는 인도 못하지 라고 뭐 하는 거야?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유치권의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이 수리비는 뭘 고친 거예요? 시계. 시계에 들어간 돈이죠. 자, 그리고 이 임차인이 쓴 비용은 임차 목적물에 쓴 비용이고요. 공사대금은 유치 목적물에 들어간 공사대금이야. 그러니까 아무 물건이나 막 잡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아까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돼 있어요.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걸 우리 학자들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와서요. 아저씨 내가 오늘 시험 봐야 돼서 시계가 필요해. 시계 좀 돌려줘. 을이 안 돼. 수리비 가져와.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대신 더 비싼 노트북 하나 맡길 테니까 시계 좀 돌려줘. 돌려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요즘 싫어. 근데 얘가 더 비싸다니까 그래 봐주지 이러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뭘 받은 거예요? 노트북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을은 시계를 돌려주고 노트북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의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얘는 뭘 고쳐서 들어간 거야? 수리비가. 시계. 그러니까 이 수리비 채권과 결련성이 있는 건 이 시계이지 노트북은 결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인정되려면 반드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볼게요.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 거야 되고요.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뭘 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등기. 우리가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등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반드시 타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게 결련성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결련성이 인정되는 건 뭐 있냐면 목적물에 지출한,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채권, 수급인이 목적물에 투여한 공사대금 이런 것들은 유치권의 결련성이 인정됩니다. 아까 보신 거죠? 임차인이 비용 썼다. 또 두 번째는 손해배상인데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목적물로부터. 손해배상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거면 결련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사건이에요. 말사건. 옆집 말이요.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우리 밭을 막 밟고요. 작물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럼 저는 그 집 말 주인에게 손해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그 말 잡고 손해배상 안 해주면 말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온 거야? 말, 목적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옆집에 개가 있는데 입마개도 안 채우고 그냥 풀어놓는 바람에 제가 꽉 물렸어요. 그럼 저는 그 개 주인에게 뭘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 받아야죠. 그러면 이때 그 개 잡고요.
손해배상 안 해주면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온 거야? 목적물로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들어가면 보겠지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는 뭐 거의 최근에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 또 권리금, 매매대금. 나중에 이제 몇 가지 더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야.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 안 주면 인도 못해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아니 보증금도 그 임차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결련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학설이 아니라 그랬죠. 뭘 보는 거야? 판례. 우리 판례는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대비해서 받아둔 돈이지 목적물에 들어간 돈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런 말 써 있으면 볼 것도 없이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할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받잖아요. 그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물에 대한 뭐가 성립하죠? 땅 주인이 땅을 지상권 설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 좀 해줘라고 청구했는데 소유자가 안 해준대요. 그럼 갱신 거절당하면 뭘 청구하는 거야? 지상물 매수. 그럼 지상물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는 거야? 매매계약이죠. 그러면 얘는 지상물의 시가, 대금을 주고 얘는 인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얘가 받을 돈은 결국 뭐예요? 매매, 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유치권은 안 됩니다. 기출문제 알아볼까요? 자,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고르래. 인정되는 경우. 자, 기억은 뭐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권리금. 권리금이 눈에 들어오면 끝까지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였죠. 혹시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권리금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니은 뭐 나왔어요? 보증금. 끝입니다. 보증금 나오면 유치권 안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 청구인데 어디서 나온 거죠? 가축. 이게 이제 말팔레인데 우리 이제 출제위원이 말을 가축으로 이제 바꾼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말 잡고 가축을 잡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디귿. 근데 목적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의무 위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건 목적물하고는 상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목적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우리가 좀 이따가 해지할 때도 볼 텐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목적물도 인도받았어요. 대금도 받았는데 갑이 등기를 을에게 안 주고 병이 좀 더 비싸게 산다고 하니까 병에게 또 팔아요. 등기를 병에게 넘겼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자면 이중매매라고 해요. 매매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팔아먹은 거죠. 그럼 얘가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는 을이 되겠어요?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지. 얘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소유자에게 샀어요? 소유자.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근데 이 을이 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손해배상 안 해주면 난 이거 아무에게도 못 줘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손해배상이지만 이 손해배상은 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거예요? 갑의 의무 위반에서 나온 거야? 의무 위반이지 목적물하고는 상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유치권 행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개나 이런 목적물로부터 나왔으면 가능하지만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거는 목적물하고 결련성이 없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맞히시면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얘가 이 목적물,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얘는 생각하지 마시고,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목적물을 사용했는데, 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피해를 보게 되었대. 이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면,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인정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왜?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목적물. 그러면 되는데 목적물이랑 상관없이 다른 의무 위반에서 나온 거면 유치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아직 남았는데 유치권 행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제목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적법 점유해야 된다.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해야 한다고 했어요? 간접 점유도 돼요? 그렇죠. 간접 점유.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는 기본적으로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고요. 뭐 뒤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뭐 나중에 공부할 거고 일단 간접 점유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질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권 우리 무슨 얘기했었죠? 전당포.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 근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질권이라는 건 채무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목적물, 질물을 인도하는 거야. 전당포 생각하시면 전당포업자에게 물건 인도해야 안 해요? 해야죠. 인도 안 하면 질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노트북을 질물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갑은 노트북을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거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걸 왜 반드시 인도하라고 법이 정하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내 노트북인데 지금 누가 점유하는 거야? 갑.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 빨리 돌려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좀 내 거 잘 쓰고 있냐 불안하기도 하고,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뭐 여유 있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빨리 돌려받고 싶고 내 거 제가 잘 가지고 있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갚으면 되죠. 그게 소위 유치적 효력입니다.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속한 변제를 촉구케 하는 기능, 이걸 유치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저당권은 채무자가 점유해요? 저당권자가 점유해요? 저당권자가 점유해요? 채무자가 해요? 보통 채무자가 하죠.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있으면 이름이 유치권이야?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면 이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있다 없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 점유를 유치권자가 해도 되는데 누구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야? 채무자에게. 왜? 이렇게 되면 유치적 효력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건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점유예요? 직접 점유죠. 근데 제가 이거 계속 점유하기 불편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위탁 계약을 맺고 그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죠. 그럼 저는 무슨 점이에요? 간접 점유. 그래도 된다고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직접 주면 안 된다고. 채무자가 그걸 받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속한 변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간접 점유를 해도 되지만 누구에게 직접 점유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 채무자이죠. 그리고 불법 행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훔쳤다, 횡령했다, 훔친 물건에 비용 썼다 이러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요건.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유치권은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유치권의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급 계약을 하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내가 돈을 좀 늦게 준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안 돼 라고 특약을 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다 보셨죠?
일단 유치권의 성립 요건 첫 번째는 누구 거야 돼요? 타인. 내 건 안 돼요. 타인 소유의 목적물,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 그래서 결련성 있는 대표적인 채권이 뭐였냐면 비용, 공사대금, 그렇죠? 또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 근데 결련성 없는 거.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이런 거 안 돼요.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점유를 해야 돼요. 훔쳐가지고 비용 쓰면 유치권 인정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냐면 배제특약. 배제특약은 없을 것. 자, 요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야. 그러면 이 요건을 갖췄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유치권의 요건을 갖췄으니까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효과라는 건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를 볼 텐데 자세한 건 나중에 볼 거고 일단 개념상으로 이해하시면 유치권자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성립됐으니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인도 거절은 채무자에게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할까? 이거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채무자뿐 아니라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 거절권은 소위 대세적 효력입니다. 인도를 거절하는데 효력은 뭐다? 대세적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절대적이지. 절대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송 들어가면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유치권이 있는지를 조사해 줄까요? 주장해야 될까? 주장해야 돼. 우리가 시험 범위 중에서 법원이 알아서 직권조사하는 것으로 출제될 만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있었냐면 지난주에 봤던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조사고요. 나머지는 주장해야 돼. 주장 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을이랑 도급 계약을 했어요. 도급 계약을 해서 을이 이제 건물에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게 있는데 얘가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을은 뭘 행사하는 거야? 유치권.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돈은 안 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송이겠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죠. 내 건데 을이 점유하고 안 돌려준다고 이거 돌려받게 해달라고 소송하는 거야. 근데 그 소장에 자기가 공사대금 안 줬다는 말은 쓸까 안 쓸까? 쏙 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소장을 접수받았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내가 왜 안 주냐면 나는 유치권이 있어 라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도 한다는 거야? 주장 안 하면 누가 승소하는 거야? 원고 전부 승소요? 을은 갑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고 판결한다고요. 그럼 주장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하느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판결하는 게 맞겠어요? 쥐는 지 할 일도 안 하고 부동산만 내놓으라고 소송한 거잖아요. 그럼 마음 같아서는 원고, 전부, 패소 이렇게 판결하는 게 속이 시원하겠지만 어차피 얘가 공사대금을 주면 얘도 뭘 줘야 돼요? 부동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하지 않고 서로 이행하세요라고 상환급부 판결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환급부 판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에요. 너도 주고 너도 줘라. 동시행에 가면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치권의 항변이 주장이 인정되면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예한다. 서로 주고받으세요라는 게 바로 무슨 판결이냐면 상환급부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 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유치권자도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유치권자가 경매는 할 수 있는데 경매 시에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유치권 우리 공부 계속하다 보면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권은 있어요. 뭐만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 그럼 만약에 지문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OX.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유치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는 건 당연히 뭘 위해서요? 변제를 받기 위해서죠. 근데 또 치사하게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고 쓰면 돼, 안 돼? 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채권자처럼 똑같은 순서로 받는 거지 안분배당이지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자, 의문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이고요. 좀 쉬었다가 저당권 들어갈게요.